자, 이제 첫날이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건 안 할게요. 요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라고만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법에서는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민법은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가 뭐 거의 90%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사례를 많이 보는 것처럼 공법도 사례를 많이 알면 좋은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다 사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사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례는 왜 이 공법을 배워야 되는지예요. 지금 송파구 풍납동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었어. 근데 거기가 298-11번지라는 땅이 하나 나왔는데 그 땅에 용도 지역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왔어요. 제가 아까 몇 종 일반 주거가 제일 많다고? 2종 일반이 제일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 거의 50%인데 그 중에 또 80%가 2종 일반 주거예요. 근데 그럼 2종 일반 주거는 아까 제가 건폐율이라는 개념 잠깐 설명드렸는데 건폐율 정의가 이렇게 돼요. 세울 건자에다가 그 덮을 패자예요. 땅을 갖고 있으면 세워서 덮어버리는 면적 있죠. 덮는 면적이니까 건축물의 면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종 일반 주거는 60%입니다. 그럼 내가 100평을 갖고 있으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럼 60평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50평을 지어도 되고 40평을 지어도 돼. 단 60평은 넘지는 말라는 거예요. 최대 한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자, 대지 면적이 지금 현재 300제곱미터면은 90평 정도 되거든요. 300제곱미터 땅에 소유자는 고상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땅에 얼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이 땅이 좋은 땅이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공법적인 지식을 갖고 여기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려면 법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법을 약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땅인데 여기 한 9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평 땅에다가 나는 다가구를 좀 지어서 매달 월세를 좀 받으면서 1층에 상가, 2층에는 뭐 주택 짓고 뭐 마지막 4층에 우리 집을 짓고 내가 살면서 매달 월세를 좀 받으면서 한 500에서 한 800 정도 받으면 노후 대비도 되고 앞으로 내가 사는데 진짜 없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저 땅을 매입하겠다. 아니면 가지고 있어서 지어보겠다. 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 건폐율 개념부터 설명드릴게. 자,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대지 면적이라고 할 때 대지 면적이 현재 100제곱미터인데 만약에 건폐율이 30%다란 말은 전체 땅의 몇 프로 정도를 30%를 덮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제곱미터까지가 최대 건축 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공식으로 따지면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분의 건축 면적이니까 30이니까 몇 프로가 된 거예요? 30%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30%일 때 예를 들어 50%다 그러면 100제곱미터 중에 얼마 지라는 얘기예요? 50제곱미터. 근데 만약에 100%다. 그럼 이제 1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를 지라는 얘기죠.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누구는 집에 못 들어가겠네?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누구는 집을 못 들어가? 얘는 자기 집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지금 100%를 다 줘놨잖아. 남의 땅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남의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100%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옆집하고 붙어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불나면 얘도 다 같이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통풍이라든지 어떤 뭐 환기 뭐 이런 걸 위해서 국가가 야 너무 많이 짓지 마라는 걸 규제해놨어. 공지를 만들라고. 그래서 건폐율이 50%란 말은 공지를 몇 프로 빼라는 뜻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50% 빼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거는 용적, 쌓을 적자거든요. 용량 용자예요. 그래서 내가 쌓아 올리는 양인데 1층, 2층, 3층, 4층 있으면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요 바닥 면적 있죠. 이걸 이을 연 바닥면 쌓을 적자에서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다 더한 거를 뭐라고 한다고? 연면적. 그러면 연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냐에 대한 비율이에요. 내 땅이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는 지금? 100제곱미터인데 200%를 적용받는 지역이면 대지의 몇 배를? 2배. 그럼 나는 대지가 100이니까 200까지 쌀 수 있는 거예요. 200까지 쌀 건데 50을 쌌다. 그리고 50 몇 개?
그게 다 더하면 2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대지 면적의 얼마? 대지 면적이 200이니까 요까지 짓고 더 지면은 안 돼요. 그럼 용적률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55로 안 하고 25로 하게 되면 8층 줘도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설계하는 사람 마음인데 나는 위로 좀 높게 짓고 싶다 그러면 건폐율을 줄이면 되지. 예. 근데 나는 그냥 좀 넓게 좀 쓰고 싶다 그러면 건폐율을 키워도 되는 거고 그건 설계자 마음인데 이 범위를 벗어나시면 안 돼. 예.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지역은 똑같은 땅인데 용적률이 만약에 100%다, 300%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더 높게 쌓겠네, 당연히. 300%. 얘 3배 쌓겠죠. 얘가 2층이면 이제 6층 쌓겠지, 뭐. 6층 쌓겠지. 네. 그럼 뭐가 커질수록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 땅 가격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업 지역이 용적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이게 저층 아파트고요. 이게 3종 일반지구예요. 3종 일반. 그럼 당연히 어디가 용적률이 높은 거예요? 3종이 더 높은 거예요. 용적률이 높으니까 많이 올렸지.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한강이 안 보여. 여기서부터 한강이 보여. 여기가 20억인데 여기 22억이에요. 프리미엄이 2억 차이나. 한강을 보면서 맥주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남의 집을 보면서 먹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프리미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릴수록 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건설회사는 건폐율을 많이 찾기보다는 뭐를 더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동 아이파크가 원래는 두 개 동으로 계획을 짰다가 그 용적률이 한강변에 높이 제한이 걸렸어요. 그래서 세 개 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삼성동 아이파크인 건 아시죠? 그 아이파크가 원래는 두 개 동인데 걔네가 건폐율이 9%예요. 그 삼성동 아이파크가 9%고 용적률은 300%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건폐율을 굳이 다 찾아 먹지 않고 뭐를 다 많이 찾아 먹으려고 한다. 용적률.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높으냐 나쁘냐 낮으냐에 따라 건물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지금 현재 100일 때는 이걸 다 짓겠지만 이렇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을 50%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일로 들어가서 공지가 나오고 통풍도 되고 환기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건폐율 둘 다 50인데 얘 용적률이 50이고 얘는 100이면 얘보다 더 많이 2배 싸겠죠. 그럼 건폐율이 똑같을 때 용적률이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야 너 요즘 살이 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너 요즘에 건폐율이 커졌다 그래야 돼. 건폐율이 커졌다 해야 되는 거야. 야 너 오늘 이 자식 되게 많이 컸네가 아니라 이 자식 용적 많이 컸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폐율이 커졌다는 얘기는 옆으로 커졌다는 얘기고요. 용적률이 커졌다는 얘기는 위로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잡으세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똑같은 건폐율, 똑같은 용적률인데 잡아요. 400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분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도 되고요. 건폐율을 뭐 40%로 좀 해가지고 두 동을 져서 해도 돼. 아니면 세 동을 해도 돼. 근데 이 용적률 범위는 벗어나지 않아. 근데 어디가 더 분양이 더 잘 돼요? 여기 잘 돼요. 조망권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빼고요. 1층에다가 조경을 하고 위로 올리는 거야. 그래야 분양이 더 잘 되니까. 옛날에 아파트는 용적률을 많이 못 올리니까 두 동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서 저층 아파트가 된 거지.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면 이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는데 건폐율이 뭐예요? 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란 말을 쓰는 거고 계산하는 문제 간단한 거 정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거는 아까 바닥 면적을 다 더하는 걸 뭐라고 그랬지? 연면적. 연면적인데 어디서 쌓는 거를 더하는 거죠? 대지에서 쌓는 거야. 그럼 지하는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여기 연면적 계산할 때 자, 이 건물을 볼 때 자, 이 건물 몇 층 건물입니까? 라고 하면 몇 층이죠? 3층이에요. 갑이라는 애가 봤는데 이게 3층이에요. 근데 얘는 지하도 있었어. 지하를 영어로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베이스 1이라고 그래요. 1, 2, 3. 1, 2, 3. 그럼 이거 A 건물이고 B 건물입니다. 자, 바닥 면적이 100평, 100평, 100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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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이에요.
자, A는 몇 층 건물이죠? 3층 건물이에요. B는 몇 층 건물일까? 3층이라고 그래. 뭐 실력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하는 층수의 산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지하는 그 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근데 얘 연면적이라는 거는 이 건물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A의 연면적은 몇 평인 거예요? A의 연면적 300평이에요. 그럼 B의 연면적은 뭐라고? 왜 다 들리진 않아요? 연면적,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 400평. 얘는 연면적 400평, 얘는 연면적 300평 건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제가 어디서 쌓는 걸 말하죠? 대지에서 쌓는 거야.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둘 다 300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는 마음대로 파셔도 돼요. 근데 한번 파시면 다시는 안 파고 싶을 거예요. 땅 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하 요즘에 거의 안 파는 거예요. 건축비가 거의 2배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다 피로티로 올리지 땅 파지 않아요.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다 피로티로 주차장 빼고 위로 올리지 땅 파지 않아.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 이 땅이 100제곱미터고요. 100제곱미터입니다. 둘 다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은 50이고 건폐율 50으로 똑같아. 근데 용적률이 50이고 용적률만 100으로 달랐어. 그러면 이제 뭐가 높아지겠네? 층수가 높아져요. 얘가 100제곱미터 중에 얼마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 50제곱미터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위로 가는 걸 봤더니 용적률이 50이면 100에 50이죠. 그럼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다 썼잖아 이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건폐율이 50이니까 50 쌌는데 대지 한 배를 쌓는 거죠. 그럼 100 쌀 수 있으니까 현재 50 쌌잖아요. 하나 더 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억의 땅이 거래가 되면 얘는 2억 이하에서 거래돼야 돼요. 2억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근데 1층이 더 비싸지 2층은 싸거든. 그럼 1억 8천이나 1억 7천 정도 선에 거래되는 게 맞겠죠. 땅 가격 얘가 더 비싸야 된다고. 용적률이 크니까. 제 말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비교해 볼까? 자, 이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여기가 200제곱미터로 돼 있대. 다 200. 전체 대지 면적은 1000이에요. 자,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고 4층 건물의 지하 1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연면적은 얼마예요? 연면적은 제가 다 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다 더하는 거니까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누구는 포함 안 해? 지하는 포함 안 하잖아요. 그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800. 그게 800이에요. 이거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얘 연면적 얼마예요? 연면적 1000이야. 다 더하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지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 계산 시 포함 안 하는 게 일단 지하층은 포함을 안 해요.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피로티 같은 거로 쓴다. 걔는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용적률 할 때 포함하지 않게 돼 있어요. 지상 주차장도. 그 다음에 우리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 높은 건물은요. 피난 안전구역이란 걸 많이 만들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피난할 수 있는 구역이니까 권장사유죠. 그럼 얘는 규제를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얘는 빼줘요. 피난 안전구역은 용적률 계산할 때 뭐 해준다? 빼준다.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은 뭐냐면 높은 건물일 때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만들면 헬리포트를 못 만들어서 대피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돼 있어요. 걔는 이제 규제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빼는데 이 네 가지 빼는 계산 문제를 시험에 내는 거야. 그 계산하는 문제는 저랑 한 2번 정도 풀면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사례 2가지 대답만 하시면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개념은 끝나는 겁니다. 자, 몇 층 건물이에요? 5층. 이제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5층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얼마죠? 연면적. 700평. 연면적은 700평인 거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500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용적률 산정할 때 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면적은 500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땅이 다 100평인 땅인데 건폐율은 50%로 통일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용적률만 키워볼 테니까 어떻게 커지는지 보시면 돼. 자, 얘가 건폐율이 50%니까 대지 면적의 최대 몇 평까지? 50평. 근데 용적률이 만약에 50%였다.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100%로 내가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대지 한 배죠.
대지의 한 배니까 100평 쌀 수 있잖아요. 50평하고 또 하나 더 있어도 되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쌀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150이다 그러면 3층 짓는 거지. 맞죠? 200%다 그러면 4층 짓는 거지. 250이다 그러면 5층 짓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50%일 때 얘가 250이잖아요. 얘가 5배죠. 1층이니까 얘가 5배, 5층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5배 이하여야죠. 5배를 넘을 수는 없을 거야. 위로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된 거예요? 그럼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사례 이해될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아까 제가 갖고 있던 땅이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아까 풍납동이라는 땅에 토지용계 확인서를 봤더니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토지용 규제 정보 서비스 가서 제가 확인을 떠봤더니 요 땅이었어요. 요 땅. 요 땅이었는데 앞에 건축을 하려면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로예요. 도로에 붙어 있죠. 건축법에 가면 이제 또 새로 하나 배울 겁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너비 4m 이상 되는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야만 허가해줘요. 근데 이게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붙었어. 건축은 가능한 거죠. 건축 가능한데 면적이 116제곱미터인데 제가 아까 300으로 계산하기 편하려고 300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이 300제곱미터 땅에다 내가 건물을 짓겠다. 그럼 여기가 아까 몇 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로 돼 있죠. 확인시켜줄게. 2종 일반 주거잖아. 이 강의하려고 내가 이거 15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사례토지가 아까 300제곱미터 땅이다. 그럼 여기 300제곱미터예요. 그럼 건폐율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건폐율은 조례상 60이고 조례상 용적률 200이에요. 근데 나는 60으로 하란 뜻이에요? 60 이하에서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0으로 해도 되고 40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4층 지려고 5, 4, 20 하려고 그냥 50으로 제가 한 거예요. 4층 그냥 똑바로 줘보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300제곱미터 땅이다. 자, 그럼 내가 50%로 짓게 되면 3호 10억. 그럼 내 최대로 질 수 있는 면적을 내가 얼마로 잡겠다? 150. 150제곱미터죠. 150제곱미터인데 평수로 전환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제곱미터를 평으로 전환하려면 0.3025로 곱하는 거거든요. 싫어졌지 지금. 0.302. 0.302 못 곱하면 그냥 뒷자리 이거 지우고 곱하기 3 하면 돼요. 그래서 3 하면 평수 나와. 45평이에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해 그냥. 0.302 하지 말고 그냥 뒷자리 없애고 3 곱하면 돼요. 45평입니다. 45평 정도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면은 대지의 몇 배? 2배. 그럼 300의 2배면 600. 600이면은 자 150짜리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자 이게 300이죠. 450이죠. 600이잖아. 4층까지 질 수 있는 거네. 최대 이것까지 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크잖아. 45평이면 중간에 뭐 만들어야죠? 계단 만들어야죠. 그래서 2개로 나눠야지. 예. 그래서 나눠서 일단 왼쪽에다가 GS 넣고 오른쪽에다 호합인 쌀국수 넣어. 여기 보통 5천에 200, 5천에 200이면 월세 400 나와요. 보증은 1억 벌써 또 들어왔죠. 건축비 충당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 거주하고 나머지 5개에서 월세 받거나 전세로 받아도 되죠. 월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근데 나는 땅은 있는데 자금이 없었다. 그럼 건축비를 저기 전세금으로 돌려막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세 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5억을 받아서 건축비로 충당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여기서 월세 받으면 되지 뭐. 어쨌든 땅이 있으면 건축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는 이거였어. 5개는 임대를 주고 1개에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요거를 잘랐더니 계단 빼고 나니까 22평 정도 되는 걸로 나눠주겠다. 그럼 22평인데 서울에서 22평이면 전세 1억이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2, 3억은 웬만하면 넘잖아. 서울에서 웬만하면 전세 2,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하면 무조건 달려들어. 그러면 1억이면 벌써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2억으로 하게 되면 여기 2개에서 4억 받아가지고 여기 월세로 돌리면 돼요. 월세로 돌리고 여기 건축비 충당하면 되지 뭐. 제 말 이해되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건축하기 위해서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도로가 붙어 있었어야 돼요. 이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도로가 없었다. 맹지라고 그래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붙어 있는 전제하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증금 5천에 200, 200 받아서 매달 월세 400 받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천에 예를 들어서 80, 천에 뭐 100, 100해서 300 받아. 그럼 얼마죠? 300에다가 400 더하면 너무 어렵잖아. 700이야, 700. 그럼 700을 매달 받아 내가. 700 받는데 저 건물 지을 때 뭐 땅을 살 때 뭐 대출 받은 게 있었대요. 대출 이자가 뭐 매달 한 뭐 200 정도 나간다. 그럼 이제 700에서 200 빼면 5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저녁에 와서 집에서 자고 뭐 이래도 돼요, 이제. 예. 기분 좋으라고 했는데. 일본 가지 맙시다. 일본 가지 맙시다. 딴 데 갑시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중국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중국 못 가겠어. 어디 갈까? 미국 가서 맥도날드 먹고 올까? 어쨌든 어느 정도 여유 있게끔 내가 월세 받으면 사겠다. 그럼 이제 건물주 되는 거야. 간물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 지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상상과 달라져요. 이제 건축법이란 법규상에는 일조 제한이라는 게 나오고요. 주차장법이라는 법에 가서 주차장 기준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상하던 건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조 제한 때문에 여기가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9m까지 가다가 이게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꺾인 건물이 나와서 이게 꺾여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주인집이 하나로 줄어버리면서 밑에 집이 두 집이 생기고 위에 집이 한 집이 생기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북쪽이었다 그러면 도로 쪽이 또 북쪽이면 일조 제한을 또 덜 받아요. 덜 받게 되는 거는 건축법 가서 배우실 거야. 북쪽의 도로를 물고 있으면 일조 제한을 덜 받는다가 법조문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건 이제 건축법을 배우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내 생각과 달라졌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 이 정도였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보니까 이만큼이 되니까 저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법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개정이 되고 1조 사선이 만약에 폐지가 됐다. 혹시라도 폐지됐다. 그럼 얘는 더 질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올해 만약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1조 사선 폐지 이렇게 해버린 거야. 1조고 뭐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야 정부가. 그럼 이 제한이 없어지면 얘 올라가는 거죠. 얘 땅값은 올라가는 거지. 그 제한 하나 법조문 하나 없애버리면 대한민국의 땅값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공법이에요. 그게 공포의 법이야. 이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공법 공부하는 거 이제 좀 이해됐을 거야. 내가 왜 공법 공부하는지는 저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건데 우리는 2020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2020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6개년 동안 이제 그 시험 접수 인원하고 합격자 비율이거든요. 합격자 비율인데 지금 응시 인원 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응시 인원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24회가 13년도예요. 응시 인원 늘고 있어요. 이렇게 늘고 있고 그리고 합격자 비율이 여기 좀 떨어졌었죠. 어려웠거든 25회 때가.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28회 때인데 29회 때 훅 떨어졌죠. 작년에 문제가 제일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올해는 이거 20%까지 올라갈 것 같아. 올해 시험이 약간 공법이 쉬우면 합격자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공법이 잘 보세요. 공법이 쉽게 한번 나왔다가 어렵게 나왔다가 어렵게 나왔다가 쉽게 나왔어. 그럼 이제 다시 어렵게 나와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공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8점이 많은데 내년에 6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재수가 없는 거지 그냥.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출제위원이 난이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공법하고 약간 민법을 약간 건드려서 약간 풀어준 건데 내년에는 이제 다른 걸 건드리고 얘를 조금 더 규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 현재는 29회는 이제 13%였는데 올해는 좀 약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응시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응시 인원이 늘어나면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목표는 일단 2020년에 1년 안에 자격증 취득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는데 시험은 10월 24일 날 시험이고 24일 날 시험인데 보통 1월 1일 날 이제 새로운 마음 갖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 3일 가다가 구정 지나고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구정 지나고 나면 3월부터 하자 이렇게 되다가 4월 달 돼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년 안에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 게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고요. 평균 몇 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인데
요 60점을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2차의 복병이 공법이고 1차의 복병이 개론이라 그 복병을 어떻게 이겨내냐가 좀 어려운 거라. 그리고 혼자는 좀 안 돼요. 조력자가 있어야 되니까 조력은 제가 해드릴 거고 줄이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문제에서 적중 치는 것도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직업이 그거니까 뭐 그건 따라 하란 대로 해야지. 하란 대로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공법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지겹게 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따라하세요 그러면 좀 따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입에 오바로 끝인 사람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렇다고 하냐?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그냥 하다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경우가 더 많아. 굳이 막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는 재밌게 해야지. 이거를 막 지겹다. 난 진짜 공법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뭐 실무랑 연관하면 나중에 써먹겠구나.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작년도 난이도였거든요. 중상 사이적이었어요. 근데 올해 요게 이제 6문제에서 7문제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고 중문제, 하문제라 보통 여기 마친 이후에 여기 있는 걸 끌어다가 해가지고 40 넘고 50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보통.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험인데 올해 30회는 약간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상하하로 바뀌었어요. 어려운 거 되게 어렵고 쉬운 거 되게 쉬웠어요. 쉬운 거 앉아있으면 그냥 답이고 모르는 거는 생판 모르는 거 아예.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면 점수가 되게 많이 나왔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틀리라고 한 게 보통 6문제에서 7문제였었는데 올해는 11문제에서 12문제가 틀리라고 한 문제였는데 맞히라고 한 게 28문제였어요. 여기서 이제 중상 정도 되는 문제를 약간 하 문제로 많이 떨어뜨렸어요. 하 문제로 떨어뜨린 바람에 약간 이제 당황하지 않았고 내가 평균 기존에 있던 실력을 그냥 그대로 유지했으면 이제 공법이 꽈락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 시험이었던 게 이번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우리 오지선다거든요. 그건 아셔야 돼. 5개 중에 옳은 것 골라라 그러면 틀린 거 4개 있으니까 동그라미 칠 때 옳은 거에도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항상 그 옳은 거 찾는 거냐 틀린 거 찾는 거냐에 대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막 읽다 보면 옳은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읽을 때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하면 빨리 옳은 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푸셔야 돼. 옳은 거 찾으려 했으니까 XX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는 유형은 옳은 것은 뭐 맞는 것은 관계 있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속하는 것은 이게 다 옳은 것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틀린 것은 뭐 내용과 관계 없는 것은 없는 것을 골라라 뭐 내용이 아닌 것 골라라가 다 틀린 것 고르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리 동그라미 치워놓고 빨리 XX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동그라미 안 쳐놓으면 문제 읽다가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 버리는 거지. 그런 유형이 있으니까 틀린 거 고르라고 해놓고 맞는 거 동그라미 친 분도 이번에 실수해서 뭐 마킹 잘못했다고 막 글 쓴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 더 볼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12문제 정도 틀리게 냈었다고 그랬잖아. 그럼 틀려라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틀리는 거야. 확실하게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몇 개 남아? 20? 너무 어려운 걸 40개 중에 12개를 틀려라 했으면 맞힐 수 있는 게 28개예요. 그럼 28개면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70점이에요. 70점. 40점을 넘어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60점도 맞출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오히려 더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유형으로 또 나온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좀 약간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겠지만 틀리라 문제가 나오고 중간이 문제가 나오고 섞여버리면 그때 난이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에다 충실하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는 11월 달이니까 진도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11월하고 12월 달 있고 1월 달하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24일 토요일. 막상 쓰니까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이제 여기 기초 강의. 기초 강의는 뭐 책은 그냥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데 필요한 것만 제가 골라서 볼 거고 이제 기본 이론이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입니다. 여기서 용어가 이해되면
기본서 볼 때 남들보다 좀 빨라요. 속도가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속도 되게 느려요. 용어들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기본서 가지고 2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서 지금 써서 원고 보내놨거든요. 나올 거예요. 기본서하고 심화이론 2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집 갖고 기존에 했던 거 이제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줄여서 요약집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이제 한번 딱 한 다음에 모의고사 있죠.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동형 모의고사라고 그래요. 같은 형태의 문제. 그래서 4주간 동형 모의고사 연습합니다. 동형 모의고사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특강, 1일 특강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한번 싹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고 중간에 특강 비슷하게 한 2번 정도 하면 이게 진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간에 1월 달에 오시는 분, 뭐 3월 달에 오시는 분, 유학할 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여기 왔지만 얘를 병행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그냥 그대로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 그냥 페이스 조절만 잘 하시고, 오늘부터 12시까지 남아서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1차, 민법하고 개론 위주로 그냥 계속 공부하시고, 제가 공법은 이제부터는 복습하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복습하세요. 제가 제 입에서 복습이라는 얘기 하기 전까지는 수업만 들으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하시면 돼. 그냥 빠지지만 말고 앉아 계시면 돼. 눈 뜨고.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중에서 목표를 세울 때 인터넷 강의도 좋고 학원도 좋고 독학도 좋은데 얘는 좀 쉽지 않아요. 독학은. 독학은 없는 걸로 하고 없애버리고 일단 학원이 다니시는 분들이 더 유리한 이유는 정보도 많이 받고 실강의 때이기 때문에 중간에 못 나가잖아요. 인터넷은 보다가 중간에 전화 오면 딱 끊어요. 전화 받았다 오면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끊기는 게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그리고 이제 동차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1차, 2차 나눠서 보실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오셨으니까 무조건 저는 택하는 걸 동차로 가는 걸 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무조건 동차로 가시고 2차만 하시는 분이야 2차만 집중해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시간 활용 계획은요 2월 달까지는 1차 위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는 3월 달에 제가 슬슬 하십시오 라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그대로 진도에 맞게끔 따라만 오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는 이거 할 때가 됐어요 라고 잔소리를 좀 할 거예요. 잔소리 할 때 그쯤에 시작하면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포인트를 하나를 딱 잡고 가야 되는데 기본소가 한 요 정도 두께가 될 거예요.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본다는 거는 이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요약집이 하나 나오면 요약집이 나중에 기본서에서 때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줄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줄여놓다 보니까 이게 축약이 돼 있어서 중간에 좀 잘 나왔던 지문인데 틀렸던 것들 이제 빈 공간에다 막 쓰면서 한거나 시켜야 돼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자주 보는 걸로 하나 만들고 제가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만 모아놓은 책이 나올 거예요. 걔는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연습 계속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총정리 1일 특강 할 때 최종 정리 뭐 한 줄여가지고 하는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3권만 마지막에 시험장 갈 때 보고 하면 돼. 그 전까지는 기본서만 계속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그 형광펜이나 포스트잇 뭐 이런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형광펜 포스트잇 잘 쓰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볼펜만 쓰고 했던 스타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정리한 거 애들 보면 너무 정리 잘 해놨어. 근데 그래서 항상 잘했던 거 애들 복사해서 보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잘해놔서 그거 보면 되지 뭐 내가 굳이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전 책이 껌해봤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필요한 거 체크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 거 베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필기만 잘하는 애 있어. 필기만. 그냥 그런 애 거 빌리면 되고 요건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거 중에서 이거 하나 보고 할까? 자, 그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 하나 제가 보여주고 요런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딱 본 다음에 진행 한번 해볼게요. 문제. 자, 이게 건축법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써있어요? 건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건축물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용어정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란 이렇게 써있어요. 제일 위에 이거 하늘에 비, 눈 막으려고 씌워놓은 걸 뭐라고 부를까요? 지붕이 그냥 떠있진 않으니까 이거를 받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 이 기둥이 없으면 뭐라도 벽. 그래서 현재 법상에서 기둥이 있든지 아니면 뭐라도 있어야 돼? 벽. 근데 뭐는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법률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또는 벽이 있으면은 건축물로 본대. 지붕하고 뭐가 있거나 기둥. 지붕하고 뭐가 있으면 그럼 건축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은 그럼 건축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물어볼게. 올림픽 대교 있죠. 올림픽 대교는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올림픽 대교. 올림픽 대교가 건축물이냐 아니냐는 뭐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 지붕이 없잖아요. 그게 공작물이에요. 지붕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작물이라고. 혹시 굴뚝 들어봤어? 굴뚝? 굴뚝은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굴뚝에 지붕이 있으면 연기가 들어와서 콜록콜록 이따 우리 죽어요. 그러면 지붕이 없겠죠.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이 있어버리면 걔를 건축물이라고 봐버려요. 정의가 그래. 근데 여기다가 이 또는이란 말을 괄호 바꾸면 틀린 거야.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시험 문제 안 내. 나는 안 내.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니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하고 벽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있어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 하는데 일단 토지에 정착이 돼야 돼요. 발로 살짝 밀었더니 움직여야 돼. 그래서 정의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거 있는 것을 말하는데 뭐는 반드시 있을 것. 근데 딸려 있는 시설물도 포함한댔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대문이 있고 담장이 있어. 근데 담장은 뭐가 없는데? 그럼 쟤는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건물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안전해야 되는데 얘는 안전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도 안전해야 되고 얘도 안전하기 위해서 얘도 뭘로 보겠다? 건축물로. 그래서 딸려 있는 것도 건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데 분명히 방금 전에는 어디에 정착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토지 정착을 안 하고 지하에 들어가 있거나 고가 위에 있는데 그게 사무소로 쓰이고 있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공연장 사람이 바글바글해. 점포야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여기다 안전해야 돼요. 불안해서 불타면 다 죽어버려야 돼. 그럼 얘도 규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거야. 여기 지하철 있죠. 지하철 좀 지상으로 가죠. 그쪽 역사 있죠. 그 점포 있죠. 그게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야. 이게 토지에 정착은 안 했지만 고가의 사무소고 점포잖아요. 건축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됐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무소. 똑같이 해요. 사무소. 공항에 앉아. 점프지하지 않고 점프지하지 안 할 거예요? 내 창피해요? 혼자 하면 창피한데 같이 하면 안 창피해. 그걸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혼자서 막 하면 되게 없어 보이는데 같이 하면 안 창피한 거야. 따라해. 사무소. 공항에 앉아. 점프지하지 않고 점프지하지 않고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따라하라고 할 때 따라하는 거 그래서 안 하다가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고 요게 지금 방금 본 게 뭐예요 지금? 건축물이에요. 근데 건축물인데 그럼 공작물하고 뭔 차이점이냐? 공작물이 큰 거냐 건축물이 큰 거냐 할 때 어느 게 더 범위가 커요? 잘 들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다시 할게요. 그럼 공작물이 큰 거야? 건축물이 큰 거야? 그렇지. 공작물이 있는데 여기 안에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지붕이 있는 거, 얘는 지붕이 없는 거. 얘도 공작물이고 얘도 공작물이야. 근데 얘는 지붕이 있어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붕이 없으니까 그냥 공작물인 거야. 이제 말뜻 이해된 거죠. 근데 공작물인데 그러면 얘는 건축법을 적용을 받고 얘는 건축법을 안 받아요. 근데 얘네들 중에 얘 위험한데 건축법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빼놓은 게 있어요. 단순 암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공작물 써 있죠. 이 무슨 말인지 잘 봐요. 원래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 안 받고요.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받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안 받아. 근데 얘네들은 건축법을 적용을 받겠다. 원래는 안 받는데 옹벽하고 담장의 높이가 2m를 넘으면은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몇 m가 기준이에요? 근데 넘는이라는 거는 초과죠. 그럼 2m까지는 그냥 지어도 되는데 2.1m, 2.2m가 되면 어느 법 오세요? 건축법 오세요. 건축법 와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신고해야 돼요. 그럼 2m를 외운 사람은 푸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못 푸는 거야.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이거 옹담이라고 그래요. 옹담이. 따라요. 옹담이. 옹벽 담장 2m, 옹벽 담장 2m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옹벽 담장은 몇 m? 2m. 그러면 광고판하고 광고탑이 나왔는데 얘 광고판이라는 게 옥상에 가면 그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 옆에 사면은 이렇게 광고판댁 있는 거 있죠. 걔는 지붕이 없어요. 공작물이에요. 근데 걔가 높이가 몇 m를 넘어버릴 때? 그러면 걔는 신고를 하래요. 3m는 신고 안 해도 돼. 근데 5m면 해야 돼요. 4m면 안 해. 넘는이라고 됐잖아. 다 넘는인데 얘만 이하죠. 그럼 얘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외워야 되는 거네. 다 넘는인데 하나 이하 2, 4, 6, 8, 30 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안 그러면 저거를 외우다가 1년이 다 가버려요. 다시 옹담 이 광고는 왜 하는 거? 물건 사라고. 따라요. 물건 사라고. 물건 사라고. 몇 미터? 그럼 광고 나오면 4m 나오면 돼. 광고 몇 미터? 광고 왜 한다고? 사라고. 어땠어? 그 다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판따게 해가지고 열반세 하는 거 있죠. 그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높이가 5m 넘으면 신고해야 돼요. 몇 m 넘으면? 그럼 이제 태양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의 오예라고 그래요. 태양의 오예. 따라해봐. 태양의 오예. 태양 오예. 창피해요? 태양 에너지 몇 m? 5m. 그럼 태양 에너지 나오고 5m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굴뚝 뾰족한 거죠. 장식탑 뾰족한 거지. 기념탑 뾰족한 거죠. 골프 연습장의 철탑 뾰족한 거고 주거상업지역의 철탑 다 뾰족한 거잖아요. 뾰족한 거는 다 6표 쪽이라고 그래. 뾰족한 거 다 몇 m? 그럼 이제 6표 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해볼까? 자, 해볼게요. 옹벽 담장 몇 m? 옹담? 예, 광고는 몇 m? 자, 어떻게 알았지? 뾰족한 거는? 끝났어. 다 외웠어요. 태양 에너지. 5m. 태양 에너지 몇 m? 광고는? 옹벽 담장은? 뾰족한 거는? 근데 고가 수조랑 이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얘는 기준이 8m인데 하나는 넘는이고 하나는 이하죠. 그럼 요 놈이 이하야. 그러면 요 8m 이하는 주차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철골 조리식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 넣으면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 그게 8m 이하면 신고하는 거고 넘으면 주차장법으로 가요. 그럼 얘만 이하고 얘는 넘는 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만 8m 이하 할 때 신고고 나머지 다 넘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고주팔이라고 하는데 고가 수조는 물탱크 말하는 거예요. 물탱크는 몇 m 넘을 때? 주차장은 몇 m 이하? 그리고 지하 대피호는 바닥 면적 얼마 넘을 때?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데 지하에 방공호 같이 땅을 팠는데 30cm를 넘게 팠다. 이거 신고해야 돼요. 지하 대피호는 얼마? 30. 해볼까? 되세요? 아까 8m 이하가 하나 있었거든요. 주차장만 8m 이하죠. 나머지 다 뭐예요? 넘는. 끝났어. 이제 끝났으니까 대답하시면 돼요. 옹벽 담장. 광고는? 다른 거예요. 지하 대표. 갑자기 또 6 나오면 안 돼. 뾰족한 거. 광고는? 태양 에너지. 그리고 고가 수조. 8. 끝났어.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지난주에 본 문제인데, 자, 요게 광고판 댁이에요. 광고 몇 미터? 4m. 뾰족한 거는? 그리고 요거 주차장이 8m 이하면 신고해요. 8m 넘으면 주차장법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옹담이. 옹벽 담장 몇 미터? 사고 싶다. 광고 나오면 몇 미터? 4m. 뾰족한 거는? 고가 수조는 8m인데 요거만 8m 이하예요. 자, 해보자. 이게 77번이니까 지난주에 2교시 때
77번 문제니까 마지막 마킹하기 전에 푸는 문제였어요.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제하려는 경우에 특특시군구에게 뭐래요 지금? 신고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신고하는 거 4개, 신고 안 하는 거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신고하는 게 4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 고르래요. 자, 상업적인 철탑 뾰족한 거 몇 메타? 6m 넘었나요? 그럼 얘 신고해야 돼. 안 하는 거 고르랬잖아. 근데 옹당 2m 넘었으니까 신고해야 되고, 굴뚝 뾰족한 거 6m 넘어서 신고해야 되고, 지하대피 얼마? 30 넘으니까 신고해야 되고, 장시탑 뾰족한 거 6m 안 넘었으니까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는 거 골라라 했으니까 몇 번? 5번이 답인 거지. 맞죠? 네, 더 5번. 그럼 이제 자격증이 훅 날라오는 거야. 이거 문제라고 된 건데. 외운 사람은 푸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못 푸는 거야. 수업 시간에 따라 하라고 그러면 따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안 하면 못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신고 대상 공작물은 4개고 1개는 아닌 거니까 아닌 거 찾아라라는 문제로 빨리 해석한 다음에 동그라미 쳐놓고 풀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40문제를 40분 안에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마킹까지 딱 해야 되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근데 양이 많으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연습하다가 보면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이제 한 3회독 정도를 저랑 2회독을 할 거고, 여러분 혼자서 한번 하시면 3회독이 될 거예요. 3회독이 된 다음에 제가 중간에 3월달쯤에 체계도 강의 한번 할 거거든요. 체계도 강의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암기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집이나 서브노트에다가 하나로 단권화 시키랬죠. 그 단권화 시킨 작업만 하면 시험 가기 전에 요 정도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될 거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번에 합격자들이 썼던 거, 뭐 밴드에 올렸던 거 제가 잠깐 보여줄 테니까, 아, 이분들이 이렇게 썼구나. 뭐 제가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거 보여주려고. 시험 문제 중에 제가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 기역, 니은, 뭐 디귿, 리을 있잖아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최근에 문제 유형이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모두 고르는 게 답이거든, 거의. 최근 유형이. 그러니까 모두 고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는 5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게 4문제가 나왔는데 3개가 다 모두 고르는 게 답이었어. 아, 느낌이 안 와? 몰라, 찍었어도 3개는 맞을 것 같다. 예. 시험 문제 중에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최근에 거의 모두 골라내는 게 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쓴 거고, 이제 이분은 이제 제 카페에다가 쓴 거예요. 글씨 안 보여서. 예. 공법 77.5점으로 합격했어요. 좋아 죽겠죠, 지금? 여기 크크 보이세요? 예. 예. 지금은 공법이 재밌고 좋은데 그땐 죽으려고 했지. 예. 꽈락만 피하자고 했는데, 뭐, 예. 교수님이 콕 집어주는 거 위주로 공부했고, 가차없이 내가 버리라는 거 버리랬잖아. 그래서 미련 없이 버리고 그대로 했더니 크크 붙었대. 그래서 금방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연희산미, 뭐 고철묵한수 뭐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고상처 하고 돌아다닌대요. 예. 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는데. 예. 여기 공사무에 누가 41번부터 80번이잖아요. 이제 적중률 뭐 이런 거 이제 몇 번이 뭐 어디서 나왔다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몇 번에서 뭐 나왔다고 이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맞추라고 던져준 문제인데 뭐 기지산지만 외웠어도 맞추는 문제. 지구 단위 뜻만 알아도 뭐 푸는 문제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뭐 쌤들마다 강조하는 거. 뭐 도시공개 시설 단수 숫자 고쌤 맨날 하는 거. 용도지구 쌤 고쌤 맨날 하는 거. 용도지구 고쌤 맨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국중공들점 고쌤 맨날 하는 거. 느낌 많이 나는지 알겠죠, 느낌이? 맨날 하는 거. 맨날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고쌤 노래소리 들렸으면 그냥 맞추는 거. 고철분관수 맨날 하는 거. 하급 문제, 뭐 난개발, 뭐 혼합 관련된 거 전부 다 맨날 하는 거. 그리고 방문각도 수업 들었나 봐요. 그 선생님 이름 써놨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박스형 문제인데 모두 찾아라 그러면은 아까 4문제 나왔댔죠. 그냥 모두 골랐대. 3개 맞췄대. 그냥 요거 하나 틀리고 제가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단순 숫자만 알면 되는 거 있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따라하세요 했던 건데 막 따라했던 거 나왔던 거 문제 2개 맞췄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카페에서 걷어 얼린 문제 뭐 해가지고 기반에서 유박에서 맞춘 문제인데 뭐 끝났는데 공법도 지금 보니까 핵심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합격수에 써줬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은 본인이 쓴 거잖아. 제가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조의 우려가 있잖아요. 이건 위조한 게 아닌 거니까 확실하게 보여드린 거고.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90점 맞은 분이 있거든요. 여기 미르 90점 맞았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해서 뭐 했던 분인데 그 뭐지? 제 인스타에 들어와가지고 맨날 뭐 물어봤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합격했다고 연락 온 거고 뭐 그냥 다 좋은 말이라 또 내가 읽기가 너무 좀 쑥스럽네. 여기 어르신 있어. 57세. 제가 올해 57세인데 작년에 21년 하던 사업 접고 부동산이 생각나서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 그냥 하란 대로 했더니 독학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공법만 단가로 넣었는데 작년에 했는데 꽈락이 됐었나 봐요. 35점이었는데 물어물어 찾아와가지고 다시 공법 신을 만나서 올해 시험 77.5 맞았고 잘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분이고 57세면 이제 거의 60 다 되셨잖아요. 이 암기력이 안 되는데도 77.5면 되게 잘 보신 거예요. 뭐 55점에 맞았고 뭐 많이 있는데 또 있어. 예. 어디 있지? 뭐라고 쓴 분이 있었는데 1년 1천. 여기 있다. 여기 백선 문제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백선에 그 예상 문제로 쭉 보세요라고 할 때 아까 건축물벽 기반에서 유발계수 외우라고 할 때 혹시라도 모르니까 대부분이 이게 기반 시설을 많이 써서 부담을 할 때 유발을 많이 시키는 애가 돈을 더 내라고 되는 시설인데 그게 위락 시설이 제일 좀 많이 되거든요. 위락 시설이. 근데 시험 문제가 51번에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거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51번에서. 근데 기반에서 유발 개수 가장 큰 거 찾아라 그러면 대부분 일단 그냥 0.7로 제가 외워야 돼. 너무 많으니까 0.7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2.1 외락시로 외우고 그 다음 큰 게 관광후기시설이라 제가 밑줄 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 큰 게 뭐야? 1.9잖아.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가 답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얘가 안 나오면 얘가 답일 거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1.0인데 지금 현재 위락시설 안 나왔잖아요. 그럼 답 무조건 뭐예요? 관광후기시설이에요. 답이 3번인 거지. 이럴 때 막 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쩌고 하는 거야.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하면 맞출 수 있는데 하란 대로 안 하고 딴 거 하니까 그런 거예요. 딴 데 들어서 딴 거 하지 말고 하란 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요게 같은 문제인데도 틀릴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안전관리 예치금 문제가 돈 관련돼서 나와요.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안전관리 예치금이 나오거나 농지보조분담금이 나오는데 비교 특강할 때 혹시 모르니까 1일만 외우고 가라고 그랬던 건데 이게 나온 거예요.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뭐냐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해버리면 지저분한 상태에서 중단이 되고 방치가 되면 오래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허가권자가 야 그거 좀 미관 좀 개선해. 그럼 얘가 제가 부도나서 지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착공 신고할 때 돈을 미리 받아요. 총공사비 1%를 미리 받아. 근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만 받거든요. 그래서 1,001%라고 했거든. 근데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써라가 1,001%였어요. 답이 11인데 답이 1번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래서 여기 아침에 그날 이번 시험 몇월 며칠이었지? 10월 26일이었잖아요. 10월 26일 날 제가 응원 가다가 10월 26일 날 밴드에다가 아침 몇 시라고 돼 있어요? 6시 54분에 제가 강남에 서초 초등학교 그 응원을 갔거든요. 학원 수강생들 보러. 근데 일찍 도착해가지고 너무 빨리 온 거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낌이 막 투기과열지구가 시험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투기과열지구랑 사용검사하고 매도청구가 재작년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더라고 느낌이. 영빨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제가 법제처 들어가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밑줄 친 것만 읽고 가라고 내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몇 시에 지금? 6시 54분에. 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박수까지 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했는데 이게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가 나왔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있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인데 얘가 이게 5%하고 2년 이내에 매도 청구해야 되고 송달해야 되거든요. 5%하고 뭐? 2년. 여기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세요. 5%하고 2년 쓰는 거였어요. 그럼 쉬는 시간에 이거 잠깐 들어와서 문제 한번 봤으면 맞출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여기 5%하고 2년 쓰는 거거든요. 요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5%하고 2년. 이게 주택법에서 혹시 모르니까 이게 그날의 기운이 있어요. 잘 안 나오던 게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런 것들은 아침에 어차피 기본서 다 들고 가서 못 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요약된 거 몇 개 보고 시험장 가는 거니까 보라는 것만 보고 했으면 이것도 맞았을 거 아니야. 아깝지.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이 끝나면 내년에 10월 24일 날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11월 24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그날부터 자격증 배부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1년 뒤에는 이제 이런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이제 에이전시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후과정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첫날이니까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8주간 진행할 건데 첫날에 공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구나라는 자신감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막 2년 외우고 3년 외우고 이래봤자 내일 모레 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뭐 숙제 내드릴 거냐면 페이지 146페이지 보실래요? 146페이지. 146페이지 거기 법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거기 146페이지부터 거기 159페이지까지거든요. 자,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 빼고는 전부 다 법 과목이에요. 근데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오자마자 이거 한 15분 만에 끝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읽고 오고 나면 되게 빨리 들어올 거야. 15분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은 파트 2부터가 이제 아까 6개 법률 중에 제일 중요한 법률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 12문제 파트란 말이에요. 뒤로 넘기면 용어 정의 나올 겁니다. 총설에서 용어 정리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기면서 읽는 거예요. 그냥 기초 과정에서는 외우려고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많이 봐서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편까지 가면은 어디냐면 페이지 여기 끝에가 농지법까지거든요. 페이지가 270페이지 봐보실래요? 270페이지 거기까지가 농지법 파트예요. 농지법이 아까 2문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농지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라는 것까지만 하랬죠. 그까지가 이제 시험범위고 파트 8은 용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공법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이해할 때 도움이 되라고 뒤에 여기는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 막 읽어두시면 뒤에 종합저축 재개발이 뭐다, 전용면적이 뭐다, 채비지가 뭐다 이런 용어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시간 날 때 읽으시면 공법 기본서 읽을 때 되게 빨리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그냥 그냥 읽어두기. 암기 절대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어두기라고 생각하시고 적응한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1월 달부터 기본서 나오면 남들보다 좀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신 거죠? 네. 첫날 일단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내년 10월 24일 시험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시험 잘 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